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세 번째 지금 강의 오는데요.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첫째는 언덕을 걸어 올라와가지고 조금 운동이 돼서 좀 상쾌한 데다가 이 강의실이 아주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학생들, 여러분 선배들도 그러셨지만 아주 이 눈동자가 맑습니다. 그래서 표정도 밝으시고 아주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기 어떠십니까? 사진이 났습니까? 실물이 났습니까? 사진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10만 원 주고 산 사진이거든요. 1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사진이 더 나야죠. 이거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저를 인터뷰를 해갔는데 잡지에 기사가 났는데 이 사진이 실물보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저 좀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잡지사에다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답니다. 자기네 재산이래요. 아니 내 얼굴인데 왜 당신네 재산이냐 말이지. 그랬더니 그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기로 동의를 했으면 초상권은 이미 포기한 거다니까 그 얼굴은 당신 얼굴이 아니고 잡지사의 얼굴이다. 잡지사의 저작권이 있는 잡지사의 재산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야 됩니까? 사야 된답니다.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10만 원이래요.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실물보다 낫기 때문에 이 실물하고 같이 있으면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실물하고 따로 있을 때 이게 상당한 이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경제와 기업인데요.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아마 상대 다니실 것 같은데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경제학 보면은 무슨 그래프도 있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복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부자 있으세요? 부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가난한 분 계세요? 그럼 서민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럼 뭐죠?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서민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뭘까요? 우리 TV에 그 인터뷰 따는 걸 보면 예를 들어 집값이 올라간다든가 물가가 올라간다든가 무슨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마이크를 잡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같은 서민. 서민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그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남에 가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동네라고 하죠. 사실은 최고의 부자 동네는 아니죠. 최고의 부자 동네는 저 뒤에 성북동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외하면 이제 보통 그런 재벌 회장들 이런 사람 빼놓고는 제일 부자가 아마 강남에 살 텐데 강남에 가서 사람들 붙잡아 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부자입니까? 하고. 거기도 아닙니다. 아마도 강남 사람들 중에서 한 20% 정도만 자신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 시를 권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A Village of 100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카드 이 카드로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된 그런 이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100라고 하는 게 100입니다. 그죠? 지구의 65억 인구를 100명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당신은 어디쯤 속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지구촌에 100명이 산다면 89명은 양성애자고 11명은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다 양성애자시죠? 동성애자 있으십니까? 한번 커밍아웃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시에 의하면 여기도 몇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몇 명 있어야 되는데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거는 그렇고.
우리를 아주 화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부의 59%를 60%를 6명이 소유하고 있다. 100명 중에 상위 6명이 전 세계 재산의 소득의 60%를 갖고 있다. 정말로 화나는 일이죠. 그 6명 때문에 나머지 4명이 굶고 있다. 나머지 94명이 굶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민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나가봅시다. 80명은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합니다. 50명은 영양실조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영양실조세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먹을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헬스클럽 가서 살을 빼야 되고 아마 그런 입장에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각각 1명뿐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죠? 대학에도 다니시고 컴퓨터도 갖고 계십니다. 1명이네요. 자,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그 6명 중에 여러분이 속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난해졌나요? 여러분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원래 갖고 계시던 생각은 그 6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했는데 바로 그 6명에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다는 거죠. 이게 처지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아십니까? 이게 가난입니다. 보세요. 흐리네요. 꽤 흐린데 여기 보이시죠? 이 뼈. 못 먹어서 뼈가 나온다.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산다. 이 아프간의 아주머니, 이 슬픈 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내게 먹을 걸 주세요. 제발 연명할 걸, 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의 50%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자, 그걸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북한 사람들의 처지가 아주 딱하다고 알고 있죠? 북한 36%가. 저건 추정치입니다. 북한을 들어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모르죠. 북한은 닫혀진 나라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굶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추정치예요. 자, 북한이 대단히 굶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한 뭐 그렇게 대단히 굶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다른 나라, 북한보다 더 굶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저게 세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자십니다. 정말로 부자세요. 외국에 나가지고, 외국에 뭐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고, 막 그렇겠지만, 외국, 여러분들 어학연수 갈 때는 다 잘 사는 나라만 가시죠? 잘 사는 나라만 가십니다. 하지만, 못 사는 나라, 사실은 못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가서 I'm from Korea 해보세요. 이럽니다. 와, 그 나라.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나라. 그 나라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Republic of Korea. 노스 코리아가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자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90%는 사실은 이제 가난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다. 대한민국에 사실은 가난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 그런데 그 가난은요, 특별히 오늘날 들어와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인류는 본래부터 가난했습니다. 본래부터 가난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을 때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인간 이전에 무슨 뭐 직립 원인이라든가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그 끝까지 다 거슬러 가보면 계속 가난했어요. 굶어 죽었어요. 다. 그죠? 그러다가 호모 사피엔스가 되면서 조금 사정이 나아진 겁니다. 조금 사정이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제 KBS에서 그 프로가 사라졌지만 지구탐험대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거기에 아프리카의 그 원시부족들 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나. 정말 가난 그 자체죠. 굶주림 그 자체죠. 그리고 병균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죠? 진흙탕 속에서 사는 거고 소똥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집에다 소똥 발라가지고 그 속에서 살잖아요. 그게 원래 인류의 생활 방식이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인류는 그렇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도 고려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나라들이 몇 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안 그렇게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 조상님들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담배 태시네요. 그죠? 긴 담배 떼 가지고 담배를 태우고 계십니다. 이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보시면. 개항이 되고, 그러니까 1800년대 말이죠. 1890년, 91년, 92년 뭐 그때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못생기셨죠? 작죠? 저분들 우리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계십니다. 그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뭐 유전자가 다를 게 있어요? 같은 피지. 같은 종자 아닙니까? 이분들에서 나온 우리 다 씨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체격도 좋으시고 표정도 밝고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 어디다 내다 놔보세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죠? 정말 잘생겼다. 체격도 좋습니다. 야구 게임하도 미국한테도 이기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잘 먹어서 영양 상태가 좋습니다. 피부가 좋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햇빛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 하루 종일 밖에서 농사 지셔야 되잖아요. 거기인데 뭐 선크림이 있습니까? 무슨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까? 그냥 받는 거죠. 그러니 피부가 늙을 수밖에요. 그래서 늙었어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과 먹을 것도 없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이렇죠.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한 10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자, 요즘 우리 아동노동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후진국에서 어떻게 애들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키느냐. 얼마나 가혹한 일이냐. 얼마나 부모가 그것은 애들에게 가혹한 일을 시키느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100년 전에는 아동노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아동이 일해야죠. 일 안 하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지가 일해서라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애들은 지가 먹을 걸 타고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지가 벌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 7명, 8명 막 낳았잖아요. 왜 7명, 8명, 10명씩 낳았겠습니까? 굉장히 우리 조상님들은 생산적이셨죠. 그죠? 왜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해 보면요. 백일잔치, 돌잔치라고 하는 게 정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잔치들입니다. 왜? 백일잔치 왜 했겠습니까? 그 예전에 먹을 것도 없는데. 100일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래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돌 1년 동안 살아남았다. 이건 큰일인 거죠. 그래서 잔치를 한 거예요. 요즘에는 다 살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잔치를 해요? 사실은 요즘에는 백일잔치, 돌잔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어린이날입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죠?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전에는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애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애들을. 어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애새끼였습니다. 애새끼라고 불렀어요. 조금 유식하면 양반집에서는 자기 자식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한자말로 불렀습니다. 가돈. 아시겠어요? 가 뭐죠? 집 가짜에다가 돈은 돼지. 집 돼지예요. 내 자식이 집 돼지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게 이래서는 되겠냐. 이게 이 나라의 희망인데.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도 만드시고 얼마나 높여 부르는 거예요. 애새끼에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애들을 존중하자. 그래서 어린이날이 생겼죠. 이제는 뭐 이거 없어도 얼마나 존중합니까? 그죠?
어린이날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그 옛날에 그 유습이 남아있어가지고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랬었다. 이건 가난의 다 가난의 일부분들이죠.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중에 하나였죠. 가장 폐쇄되어 있는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민족 중에 하나였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 이디오피아니, 수단이 여러분들 기아체험 24시 이런 거 보시면 거기에 아까 보셨던 그 가난이 있잖아요. 그 굶는 사람들. 조선 그랬어요. 다 굶어 죽고, 여러분 연병할 놈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연병할 놈. 그 연병이 뭡니까? 그게 장티푸스입니다. 그 연병이라는 게 장티푸스거든요. 그런 병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고. 다 죽었어요. 요즘에 제일 흔한 병이 뭡니까? 암이죠. 암이 제일 흔하죠. 근데 암은 사치스러운 병이에요. 따지고 보면. 옛날 사람은 암 안 걸렸습니다. 왜? 암을 걸릴 만큼 오래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암 말고도 다른 병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암에 걸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병은 다른 병이 다 사라졌을 때,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 살 때, 오래 살아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암은. 병균 때문에 걸리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병균 때문에 다 죽었다고. 못 먹어서 죽었다고 또. 근데 병균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영양 상태가 그만큼 좋아져서 면역력이 그만큼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 암만 남은 거죠. 암이 정복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사치스러운 병이 뭔가가 나올 겁니다. 왜? 인간이 영원히 살지는 않을 테니까 죽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그 죽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병이 있을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 그게 1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5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6.25 전쟁을 겪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굶어 죽고 여전히 병 걸려 죽고 달라진 거 없다.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사진이 흑백 사진에서 칼라 사진으로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우리가 찍은 사진이 아니니까 그렇죠.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50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5,000년이죠. 이 땅에 인간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후부터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50년, 정확히 얘기하면 19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5년 동안, 46년 동안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자, 숫자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1960년에 1인당 GNP가 83불인가 그런데요. 작년에 1인당 GNP 얼마죠? 17,000불이었죠? 몇 배 됐죠? 200배가 됐습니다. 소득 수준이 그 40몇 년 동안에 200배가 더 늘어난 거예요. 210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소득의 증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하고 글로벌 이코노믹 리서치라고 하는 데에서 올해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 말이죠, 사실은. 작년 말에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 45년 후에, 즉 2050년에 세계 중요한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될까 예측을 한 거예요. 미국 89,600, 9만 불이 된다. 50년이 지나면. 자, 놀라운 것은 한국이 8만 1,000불이에요. 영국은 7만 9천 불이고 캐나다는 7만 1,000불이고 러시아는 5만 5천 불이고 쭉 뭐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에 2위예요. 여기 몇 개 나라만 빼놓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2위라고 이게 딱 못 박혀 나옵니다. 코리아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인 나라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믿겨지지 않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런데 한번 지난 45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배가 넘게 뛰었잖아요. 요건 몇 배죠? 지금의? 45년 동안 5배도 안 됩니다. 지난 45년간 200배가 넘게 뛰었는데 앞으로 45년간 5배 안 뛸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왜 불가능하겠어요?
우리 지난 40몇 년 그 생각을 해보면요. 막 진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아까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독하게 못 사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뭐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0년대에 월남에다 파병했잖아요. 월남에다 파병을 했습니다. 그때 월남이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어요. 최소한 도시는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다. 이거는 분명했습니다. 필리핀은 대한민국보다 무지하게 잘 살았죠. 자,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시골에 혹시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가거나 또는 운전을 하거나 가실 때 좀 민망한 플래카드 있죠?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그거 좀 안 붙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좀 민망하게. 결혼을 해야 되지만, 시골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도, 농촌 노총각들도 결혼을 해야지만 그것까지 붙여가면서 꼭 그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건 좀 민망하긴 한데. 자, 그 베트남 60년대에 우리보다 나섰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제는 처녀를 수출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수출이란 말이 좀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런데 베트남이 변한 게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변한 거죠. 베트남이 예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독하게 변한 거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장충체육관 하나를 못 지어가지고 그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기업이 와가지고 지어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디 가도 아무거나 다 짓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세계 최고의 기업 두바이에 있는 700m짜리 그 건물을 짓는 걸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든지 다 한다. 하지만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득 수준 늘어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 70년대에 보면 우리가 60년대부터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베트남, 필리핀, 대한민국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같은 출발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다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수직 상승하죠. 베트남과 필리핀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거의 그대로 있죠. 이제 인도와 중국과 러시아와 브라질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뒤늦게 출발해가지고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안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이 나라 네 마리 호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왜? 누구도 이루지 못한 걸 이뤄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50년 후에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만 1,000불? 저는 10만 불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때가 됐는데 2050년도에 저 정도가 되면 어떻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신입사원으로 졸업하셔가지고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하시면 연봉 한 2천에서 3천 그 사이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국민소득이 8만 1,000불이 된다는 얘기는 5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입사원의 초봉이 그거에 5배가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에서 1억 5천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웬만한 회사의 전무나 부사장 정도가 받는 월급을 신입사원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서 그분들에게 당신은 부자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부자라고 그럴까요? 안 그럴 겁니다. 그때도 대부분 서민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도 분명히 양극화 얘기하고 무슨 한 말들이 많을 거라고. 자, 그때의 가난이 가난일까요? 아마도 그때 가서 그때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어 신혼여행 가면 태국이나 푸켓이나 무슨 사이판이나 괌이나 이런 데를 신혼여행 갈 겁니다. 왜 못 가겠어요? 그래도 가난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 그런 가난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왜? 마음의 가난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부자여가지고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는 한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물질적 가난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가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덜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거는 마음을 고쳐먹는 수밖에는. 여러분들의 가난, 여러분들이 서민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렸죠. 83불이 뭐 17,000불이 됐다, 8만 몇천 불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얼마나 여유롭게 사는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가, 얼마나 안전하게 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풍요롭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슨 공장의 생산 설비라든가 무슨 높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놀 때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신혼여행 갈 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 신혼여행 못 갔습니다. 신혼여행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결혼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아마도 제주도나 경주나 뭐 그런 데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시면 어디 가실 겁니까? 신혼여행. 뭐 웬만하면 사이판이나 괌을 가실 테고 조금 돈이 있으신 분은 뭐 피지, 요즘 피지 광고 많이 하잖아요. 특별한 당신은 피지로 가셔야죠. 뭐 이런데 아마 한 10년쯤 지나면 타히티 가는 사람도 많을걸요. 그거죠. 소득이 그거죠. 자, 따뜻한 데만 즐깁니까? 추워도 즐겨요. 추워도 옷 껴입고 가서 또 거기 가서 추운 데 가서 논다고. 그게 소득과 풍요를 얘기하는 거죠. 북한 보십시오. 나무꾼들이죠. 그죠? 이거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뭐 공개적으로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이게 화면이 지금 동그래요. 자, 뗄 게 없어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저렇게 떼는데 나무 별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무꾼과 선녀 아시죠? 왜 나무꾼과 선녀라는 그 이야기가 있을까요? 나무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나무꾼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나무를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졌죠? 정말로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남한에도 산이 다 헐벗었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헐벗지 않은 산은 어떤 산이냐? 아주 깊은 산들. 그런 산들이. 그런 데에는 나무가 남아있었죠. 나무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나무꾼이 너무 많아서. 자, 북한에는 아직도 나무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다 떼는 거예요. 선녀는 있을까요? 북한에 선녀는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돼보면 선녀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얘네들 뭐라고 부르죠? 밑에 애들? 북한의 거지입니다. 꽃제비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죠? 얘네들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죠? 사회주의 국가인데 거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얼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버려져요. 누구도 치워주지 않죠. 우리 정통성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식민지 시기에 우리 그 일제강점기 동안에 독립운동을 뭐 사회주의자들이 했다.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 많이 했죠. 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무슨 뭐 이건 그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누가 이어받았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그거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 우리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그 전통을 이어온 곳이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북한은 확실하게 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왕조 아닙니까? 통제된 생활 아닙니까? 가난도 그대로 이어받았죠? 폐쇄된 상태. 조선만큼 폐쇄된 나라가 없었어요. 제 이름이 김정호죠?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우리의 조상님 계시잖아요? 고산자 김정호 선생. 대동여 지도를 그리셔가지고 말로가 어떻게 됐죠? 그분 말년이? 감옥에 가셨잖아요. 왜 가셨죠? 국가기밀이에요. 국가기밀을 누설한 거야. 이 조선 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임금님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임금님조차도 전체를 파악해 본 적이 없을 거야. 왜 그랬느냐? 알면 외부의 적들이 침투한다. 이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닫아 건 거죠.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북한은 사실은 조선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남한은 어떠냐? 완전히 벗어났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조상님들이 볼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는 방법이 다 있지? 라고 아마 할 거예요. 무슨 상투를 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다. 아까는 낮을 보여드렸지만 이건 밤입니다. 밤에도 잘 사는 나라들은 밤에도 보입니다. 못 사는 나라는 밤에 안 보입니다. 우리 남한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좀 흐리긴 한데 여기입니다.
북한은 있는지 짐작은 하시겠죠? 네, 짐작은 하실 겁니다. 요게 이제 따로 이게 띄워놓은 건데, 자, 북한은 요만큼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있네, 여기. 바다에 이게 뭘까요? 동해. 오징어잡이 배입니다. 오징어잡이 배가 있. 북한은 그것만도 불이 없네, 저게. 참 안타깝죠? 똑같은 우리 민족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못 산다라고 하는 거. 남북한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북한 합친 그 전체 재산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90%를 갖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때문에 북한이 못 사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북한이 못 사나요? 그건 북한의 문제지요. 북한이 못 사는 건 북한의 문제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 필리핀이 못 살았습니까? 베트남이 못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삽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자, 이미 생산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야, 정부가 돈을 잘 주면, 국민들에게 돈을 잘 주면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말이지, 저 세금도 걷고 빚도 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양극화도 해결하고 모두 해결하고 다 그렇게 베풀어주면 국민들이 잘 산다. 왜 그걸 안 하느냐라고 우리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한번 합시다. 노무현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올립시다. 우리 국민을 전부 다 4,800만 국민을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하세요? 아마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인터넷 뱅킹 여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가서 돈 1,000원만 넣고 통장 하나 개설한 다음에 계좌 하나 받으면 됩니다. 그죠? 자, 4,800만 국민 모두에게 계좌를 열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 계좌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 필요하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기 싫으시죠? 나중에 회사 다니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얼마나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많다고. 회사 다니기도 귀찮다. 로또 대박 하나 터졌으면 좋겠죠? 한 50억 정도면 되시겠어요? 좋습니다. 50억.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박승 총재를 시켜서, 한국은행 총재를 시켜가지고 4,800만 국민 모두의 계좌에다가 50억씩 입금을 시켜드려라. 가능하잖아요. 그죠? 컴퓨터로 다 치면 다 순식간에 다 들어가죠. 뭐가 필요해요?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전기가 조금 들어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돈을 받으셔가지고 나와서 쓰시면 됩니다. 집도 사시면 되고, 차도 하나 있으셔야겠죠? BMW 필요하십니까? 뭐든 하여간. 차도 하나 사고, 좋은 일도 좀 해야 되니까 어디다가 기부도 좀 하고,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도 좀 내고, 자, 그렇게 쓴다. 대한민국 국민 4,800만 국민이 모두 다 부자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돈벼락을 맞는다, 그렇게. 4,800만 국민 모두가 돈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부자가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릅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살 대상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물건값이 오른다. 얼마나 오를까요? 그 50억이 0이 될 때까지입니다. 50억의 실질적인 가치가 0이 될 때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 그런 사건들이 역사상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1차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패전국이 되죠. 그리고서 그 독일이 스스로를 반성을 하면서, 과거를 반성하면서 민주공화국을 만듭니다. 그게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 그 사람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정자들은 너무나 민주적이고 너무나 착했어요. 국민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세금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싶었어요. 독일이 지고 있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전했으니까 프랑스니 이런 데다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상금, 그것도 국민들에게 세금 안 걷었어요.
그리고 많이 베풀어줬다. 근데 돈이 없잖아. 뭘 가지고 했을까요? 도이체방크에서 돈을 찍은 겁니다. 한국은행 같은 데서. 돈을 찍어서 베풀어주고 다 갚고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그 일이 났다. 물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1923년부터 24년 1년 사이에 5조 %가 물가 상승률 5조 %입니다. 어떤 사람은 5천억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5조나 5천억이나 뭐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그랬었다. 자, 그건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 진짜 그때 찍은 겁니다, 이게. 요게 뭐 같습니까, 요거? 벽난로입니다. 요거는요, 돈다발입니다, 이거. 돈다발을 떼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니까 석탄이나 무슨 장작이나 이런 걸 떼야 되는데 석탄이나 장작은 값이 너무 비싼 거야. 돈 떼는 게 훨씬 싸요. 그래서 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떼가지고 난방을 하고 돈 떼가지고 요리하고 돈 가지고 벽지 바르고 벽지 사는 것보다 돈이 훨씬 싸니까. 그랬었다. 그러니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종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앞날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사회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런 사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 정권은. 그래서 누가 등장했어요? 독일의 위대한 독재자. 위대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뭐 지독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간 히틀러가 등장을 하죠. 히틀러는 민주적으로 등장한 독재자입니다. 그죠? 참 이상해요. 내가 독재를 할 테니까 날 뽑아주십시오 했더니 뽑아줬어요. 독재자를. 왜? 이것보단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바이마르 공화국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 동굴아파의 수많은 나라들, 동굴아파 나라들 한번 보시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 붕괴돼가지고 자본주의 국가로 틀이 바뀌었는데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공산주의 하에서 너무나 가난했고 굶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빨리 투자를 해야겠는데 투자할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돈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도 하고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도 주고 뭐도 주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유고슬라비아 여기 공 몇 개인지 보이세요? 500000000 잘 세지지 않습니다. 5천억 디나라입니다. 저게. 대한민국 지금 10만 원권 화폐를 만들어야 되느니 뭐 만들지 말아야 되느니 논쟁이 심하잖아요. 10만 원. 사실은 그건 우리는 행복해요. 이 나라는 지금 5천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물가가 올랐으면, 얼마나 돈 가치가 떨어졌으면, 얼마나 돈을 찍어댔으면 이런 화폐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나라,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색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역사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들 쭉 예가 있거든요. 제가 이 돈을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30개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현존하는 국가들 중에서 수태 많은 거예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죠. 자, 무슨 말씀이냐? 절대로 돈을 가지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뿌려대도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돈은 뿌리면 뿌릴수록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물건을 쓸 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돈을 뿌린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역사들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정권들이 돈을 뿌리고자 하는 그 욕구에 시달려요. 늘 시달려요. 왜? 계속 유혹이 있잖아요. 쉽게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돈을 뿌리면 당장은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권들이 다 그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국민들이 잘 살려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쓸모 있는 것을 많이 품질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생산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대한민국 여러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분야죠? 여러분들 추측하실 겁니다. 개방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데들이 그런 데죠. 어딥니까? 농업, 교육 중에서도 초중등학교들, 그 다음에 법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농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 대한민국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제일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의 생산성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1960년대에 지금부터 45년 전에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죠? 가을 거지 하고 나서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쌀이 생긴단 말이죠. 겨울 지나고 봄 되면 그 쌀이 떨어져요. 먹을 게 없어. 6월 달에 보리 수확을 하는데 그때까지 한 서너 달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죠.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겪었다. 그런데 그때 농업인구는 어땠습니까? 90%가 농업인구였다는 거예요. 그죠?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쌀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인구 2천 몇백만, 2,700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도 모자랐던 거예요.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농업인구 얼마죠? 300만입니다. 300만입니다. 지금 인구 얼마입니까? 4,800만입니다. 쌀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쌀을 생산하는 사람은 7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쌀이 남잖아요. 물론 쌀을 덜 먹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쌀 보관비예요. 수백억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쌀 창고에다 보관해야 되니까. 쌀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농업조차도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생산성 증가율이 더딘 그 분야도 생산성 증가율이 그만큼 높다. 건설업, 제조, 뭐 다른 분야들을 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 같은 거 보십시오. 요즘 사람 있습니까? 가면 사람 별로 안 보이잖아요. 타워 크레인, 무슨 포크레인 이런 기계들만 잔뜩 보이죠. 그리고선 그런데도 쑥쑥 건물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당 그러면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아마도 60년대에 비해서 1000배도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산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생산성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죠. 우리보다 생산성 높은 나라들 굉장히 많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값진 것을 생산해낸다. 그래서 룩셈부르크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한 시간당 생산성 19.4달러인데 룩셈부르크 60달러입니다. 3배가 높죠? 저 나라 1인당 국민소득 6만 8천 불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그거죠, 뭐. 우리나라보다 생산성 많죠. 그러니까 생산성 높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값진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8초마다 한 대씩 핸드폰을 만들어내죠. 2배로 생산성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초마다 한 대씩 만들어야죠. 3배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4초마다 한 대씩 만들면서 품질은 50% 더 좋게 만든다. 뭐 그런 것들이죠. 네. 생산성이 바로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생산성이 높아졌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단순히 열심히 일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팠다 묻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생산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열심히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소비자의 니즈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 분업체제에 참가했다. 또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장비들이 생겨났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놓은 것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소비자의 니즈 문제고, 이것은 기업과 우리가 기업을 이해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동무들,
조는 동무들이 있네요. 동무는 천리마를 탔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북한에서 집권을 했을 때 북한의 인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이 밥 뭡니까? 쌀밥입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 바로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왜? 부자들만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뭐 있어야 뭐 쌀밥에 고깃국을 먹일 게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어차피 못하고 있지만 북쪽은. 자, 그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려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쪽에는 자기가 일 안 하면 자기가 굶으니까 열심히 일하게 됐던 거예요. 북쪽은 그런 인센티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운동으로 한 겁니다, 이것을. 천리마 운동을 한 거예요.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몰아가지고 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한 시간, 작업의 강도 이런 걸로 따지면 어쩌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이건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일입니다. 모든 게 전투죠. 공장도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전투장.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민들, 동무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굶냐? 남쪽만큼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노동을 했는데 왜 굶냐? 이유가 뭘까요? 왜 굶을까요? 그 배경에는 그에 대한 답, 힌트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글자 위에? 예천공항입니다. 저게 350억인가 투자된 공항인데요. 놀고 있습니다. 저기 취항하는 비행기편 한 편도 없습니다. 문 닫았어요. 수요가 전혀 없는 공항이죠. 자, 요거 무안공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국제공항입니다. 아직 완공 안 했습니다. 완공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완공 안 합니다. 왜? 예천공항처럼 될까봐. 완공해놓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완공 안 하면 이거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이런 거죠. 자, 지방공항들이 다 이래요. 수요가 없습니다. 양양공항 그것도 마찬가지. 조금 나아지는 듯 하는데 그 연사마 때문에 그 겨울연가 촬영장 보러 일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쪽 동네로. 그것 때문에 조금 전세기가 들어오고 뭐 그러긴 하는데 여전히 거기는 한산한 공항입니다. 청주공항 마찬가지. 이게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항들입니다. 다 놀아요. 다 놀아요. 정치적으로 결정된 일들인 거죠. 수요가 없는 일입니다. 수요가 없는 투자예요. 그런데 이런 투자를 했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부실공사 안 하려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욕 안 먹으려고. 결과는 뭐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네. 예천공항 저거 300 몇십억 들었는데 차라리 저 돈 저거 안 만들고 동네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낫겠죠?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철근과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시멘트가 낭비됐습니까, 저게. 무안공항 마찬가지고 청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 이거. 이것뿐입니까? 고속철도, 새만금, 대불공단, 북평공단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대규모 투자들은 다 지금 수요가 없습니다. 팔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도 파업 난리지만 왜 파업이 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KTX를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거 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적자 날 사업들을 만드는 거라. 그것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기 돈 아닙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땐 또 어떻습니까? 이거 뭐 들어오면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그죠? 예천 사람들 이것 때문에 손해봤나요? 뭐 특별히 손해본 거 없잖아요. 이게 잘 되면 좋지만 못 돼도 그냥 모양으로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괜찮죠. 그렇다.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데 기업이 이런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도나죠. 당연히 부도죠. 뭐. 당연히 부도다. 기업은 이런 투자 안 하죠. 정치는 이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투자는 다 이런 투자다. 왜? 김일성 주석이 다 투자했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다 투자한 거 아니에요. 투자 결정을. 그런데 남쪽은 이런 투자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 누가 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했다. 자동차 투자 누가 했냐? 정주영 회장이 했다. 그렇죠? 장사가 되는 거에 투자를 하느냐,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느냐, 그 차이다. 정치인은 절대로 장사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이 투자할 경우에 많은 경우에 수요가 없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다. 누가 투자를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자, 산업혁명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영국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프랑스가 아니고 독일이 아니고 왜 중국이 아니고 조선이 아니고 영국이었냐? 왜일 것 같습니까? 이런 답들을 많이 하세요. 아, 그 영국에 그 당시에 제임스 와트도 있고 뭐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도 만들어냈고 뭐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일어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스티븐슨이 뭘 했고 다 했습니다. 영국이 그만큼 과학기술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됐지.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무식꾼들입니다. 스티븐슨 글자도 읽을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제대로,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게 아니고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디슨이 그렇듯이. 과학자,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기로는요, 그 당시에 똑같은 시대입니다만은 프랑스는 대단했습니다. 프랑스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화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하실 때 주기율표 배우셨죠? 그 라부아지에 뭐 이런 사람들 그 배우셨잖아요. 그 라부아지에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자, 전류의 측정 단위가 뭡니까? 암페어죠? 그 암페어 누굽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면 여기 우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죠? 자, 대단히 뛰어난 수학자, 라플라스.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과학기술 수준, 과학 수준이라고 하는 건 대단했었다. 또, 에콜 폴리텍 뭐 해가지고선 뭐, 이 교육기관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과학에 관련. 그런데,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다. 이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고 그냥 기술자입니다. 하찮은 기술자들인 것이죠. 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왜 만들었을까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또는 저걸 만들어서 뭘 했을까요? 교수했을까요? 이 사람 장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증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근데 부도를 여러 번 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말년에 가가지고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영국 최고의 부자가 되죠. 영국 최고 부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임스 와트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에요. 스티븐슨 마찬가지로 장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영국은 장사꾼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죠? 프랑스 의회가 나폴레옹한테 권력을 이양을 하는데 그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하면서 영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 영국이라는 나라는 가치가 없는 나라예요. 왜? 장사꾼들만 득실득실한 나라니까 장사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Nation of Shopkeepers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하면 좀 불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하면 Nation of Shopkeepers라고 하는 장사꾼의 나라다. 그런데 장사꾼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혁명 언제 일어났죠?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나요? 1960년부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산업혁명을 거치고 있죠. 중국의 산업혁명은 언제입니까? 1980년부터입니다. 일본은 언제부터인가요? 19세기 말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영국의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이었고 장사꾼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과학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 대한 올해 2006년에 최초의 우주인이 이제 생긴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우주인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우주인 한번 지원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분을 뽑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어디다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주정거장, 우주궤도에다가 이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 가서 훈련 받죠? 아세요? 가가린 우주센터입니다. 러시아에. 어느 나라 우주선 타고 가죠?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입니다. 어느 나라의 우주정거장이? 러시아의 우주정거장입니다. 러시아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주정거장 꿈도 못 꾸잖아요. 러시아는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우주정거장 만들었습니다. 여지껏 그때 만든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과학기술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잘 사나요? 그것 때문에 왜 러시아의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대한민국의 나이트클럽에 와가지고서 노래를 부르고 있냐? 또는 몸을 팔고 있느냐? 그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그것은 과학기술 그 자체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조금만 더 하고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그 당시 프랑스에서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듀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듀퐁, 세계 최고의 화학기업이죠. 나일론 거기서 만들었죠. 여러분 최고의 요즘에 최고 등산복 감이 뭡니까? 고텍스잖아요. 고텍스. 최고의 화학기업입니다. 듀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기업 이름도 듀퐁입니다. 듀퐁은 근데 듀퐁의 창업자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장사가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에서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성공을 한 겁니다. 장사꾼의 나라이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디슨. 세계 최고의 발명가죠. 에디슨 저거 발명해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교수했을까요? 장사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미국 그 냉장고 중에 미국 브랜드 뭐 있죠? GE. 누가 창업했죠? 예, 에디슨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창업자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장사꾼입니다. 자, 웨스팅하우스.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웨스팅하우스에는 만들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도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은 전기 기술자였고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또 웨스팅하우스죠. 미국도 장사꾼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그렇게 끌어올렸고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풍요를 갖다 준 것이죠. 과학기술, 대단히 뛰어난 과학기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과학기술이 뛰어나게 되지만 그것 자체로 국민들이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이 장사꾼의 나라인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스도 나중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만 그 시기가 훨씬 뒤다. 나중에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시작이 영국에서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그 별거 아닌 기술들과 장사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이 된 것이고 그게 산업혁명이고 거기서 일자리와 좋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동양의 과학은 사실은 대단합니다. 서양의 현대를 만들어낸 세 가지의 위대한 발명품이 있죠. 항해, 뭐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나침반. 예. 또 국민들이 문맹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 뭐 때문에 가능했죠? 인쇄술, 활자. 또 정복전쟁. 이것은 화약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발명품이 유럽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게 동양의 발명품이고 중국의 발명품입니다. 자, 3세기에 춘추전국 시대 끝나고 뭐 그 근처입니다. 이미 중국에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이미 화약이 그때도 다 있었어요. 활자 그 이후에 9세기쯤 되지만 사실은 우리 조선 우리 조상님들도 활자라면 한 말씀 하실 수 있죠? 그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그걸 직지를 찍었잖아요. 직지를 찍으셨잖아요. 우리의, 그리고 동양 사람들의 창조력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유학 가보시면, 저 유학 가서 느낀 건데, 우리 그러잖아요. 아,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선 뭐, 무슨 창의성이 없고 외우기만 잘한다. 천만에요. 외우기도 잘하고 창의성도 뛰어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 조상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런 뛰어난 발명품들을 이미 예전에 유럽보다도 1000년이나 먼저 앞서서 다 가지고 있었다. 왜 산업혁명은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서 일어났냐.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장사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도. 산업공상이 있는 거예요. 산업공상. 우리 인도의 카스트 얘기를 하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수드라, 바이샤 뭐 이런 거. 산업공상이 카스트입니다. 이게. 계급제도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누가 결정하느냐? 사가 결정하느냐? 사는 누구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교수, 언론인, 뭐 이런 말깨나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작 그런데 영국하고 다른 건 뭐냐? 영국은 상이 결정했다. 장사꾼들이. 우리는 어땠느냐? 상이 제일 밑바닥이었습니다. 천민이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건 정책이 뭐냐? 억말입니다. 말. 끝말자죠? 인간 말종할 때 그 말자입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억말입니다. 상업은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 장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뛰어난 머리를 갖고도 모두 다 정치하는데 모두 다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일어나요?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정치니까. 그게 장사로 연결이 되면 뭐가 일어나요? 그러면 산업이 일어나고 시장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모든 게 다 정치면 어떻게 되냐?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랬었다. 그래서 한탄을 하시죠.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도 선각자가 계셨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한테도 선각자가 계셨다. 누구냐? 초정 박재가 선생, 연암 박지원 선생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이 박재가 선생께서 중국 청나라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북학의라고 하는 것을 쓰시죠. 북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중국 학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상업을 박대하기 때문에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이 왜? 사족이 늘어나서 사가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다 남 등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렇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뛰어난 창의력과 그 뛰어난 장사수완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게 흐릿해진 거예요. 특히 두드러진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전면에 드러난 겁니다. 상이 더 이상 천민이 아닌 것이죠. 상이, 장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천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위대한 그 장사꾼의 피들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사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이분 누굽니까? 이병철 회장이죠. 이분은 누구예요? 모르시겠죠? 락키화학은 들어보셨어요? 락키화학, LG의 전신입니다. LG가 LUCKY, 럭키거든요. 럭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영어를 잘 몰랐으니까 저 한자어로 쓰려면 뭐냐? 락키예요, 그게. 그래서 락키화학이 된 거예요. 그분의 그 락키의 창업자, 치약장사입니다, 이 사람. 락키가 치약으로 출발했으니까 치약장사예요. 위대한 치약장사였죠. 또 이 양반 누굽니까? 아시겠어요? SK의 최정현 회장. 뭐 이런 뛰어난 장사꾼들이 나왔죠. 우리는 지금 이런 분들을 기업가라고 부르고 뭐 CEO라고 부르고 뭐 수많은 CEO들이 있지만 사실은 장사꾼이죠. 그죠? 장사예요. 장사의 핵심은 뭡니까?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장사죠. 그게 장사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사업을 막 일으키죠. 투자하고 사람들 고용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장사죠. 그런 위대한 장사꾼들이
우리 산업혁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은 아시겠어요? 정주영, 젊은 정주영, 젊은 장사꾼 정주영입니다. 이쪽은 누구 같아요? 유경수 여사 그러시더라고요. 정주영 씨 부인입니다. 저기는.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이게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저기에 고종 황제가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장사꾼과. 또는 세종대왕이 저기에 서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장사꾼과.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천민이니까. 가장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가장 천민하고 어떻게 같이 서 있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랬던 거예요. 저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냐. 네가 잘해야 나라가 잘 된다. 예전에는 억말이었습니다. 그죠? 억말이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양반은 장사꾼들을 불러다 놓고 네가 잘해야 이 나라가 잘 된다. 네가 잘해야 백성들이 잘 산다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우리 몸속을 흐르고 있는 위대한 장사꾼의 피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그 장사가 뭡니까? 바로 산업이죠. 바로 산업이죠. 그렇게 하면서 생산성도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 잘 살아진 거다. 수많은 장사꾼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상당히 장사꾼의 나라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세한다라고 하면 뭐였습니까?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고요. 출세하면 고시 공부해가지고 판사 되거나 공무원 되거나 뭐 국회의원 되거나 이런 거였어요. 이제는 출세 상당히 다르죠? 고시의 중요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이제는 장사해서 돈 버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세 중에 하나가 됐죠. 이제 그만큼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장사꾼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기업가고 기업이고 그렇죠. 자, 에디슨이 왜 발명을 했냐? 이유가 뭡니까?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 돈 벌려고 했죠. 듀퐁 왜 했냐? 돈 벌려고 했습니다. 제임스 와트 왜 증기기관 발명했냐? 돈 벌려고 했어요. 콜럼버스가 왜 신대륙을 발견했을까요? 왜 목숨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신대륙을 발견했을까요? 죽을지 살지도 알 수도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 가면 일본이나 인도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데다가 너무나 요즘 얘기하면 뻥을 심하게 쳐놨어요. 거기 가면 금은보화가 쌓여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을 똥 살 똥하고 거기를 간 겁니다. 콜럼버스도 그 중에 하나였고 재수가 좋아서 어디를 당도했는데 엉뚱한 데 당도한 거죠. 어쨌든 성공을 한 거예요. 다 돈 벌려고 한 겁니다. 돈 벌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게 기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기업의 본질이 바로 그거죠. 축구 선수들이 왜 뜁니까? 돈 벌려고 뛰지만 그 축구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는 뭡니까?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기겠다. 이 기업한테 이윤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축구장에 들어가서 이기려고 하는데 무조건 아무렇게나 해서 이겨서 되는 게 아니죠. 남 뭐 파울하고 그냥 두들겨 패고 붙잡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정당한 어떤 그거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규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도 그게 있는 거죠. 돈을 벌지만 규칙은 있다. 그 규칙이 뭐냐? 정당한 이윤이다. 정당한 이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남한테 사기쳐서는 안 되고 폭력 써서는 안 되고 소비자한테 사기쳐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공해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 그런 거 안 하고 정당하게 정직하게 번 이윤. 그런 이윤이라면 얼마든지 벌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존재 이유고 그렇게 기업들이 이윤을 벌다 보면 그게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다.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이기려고 죽을 똥 살 똥 뛰다 보면 축구 경기가 재밌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돈을 벌려고 죽을 똥 살 똥 뛰다 보면 거기서 좋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싼 물건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에 그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어디로 가냐? 자, 주주한테 가고 노동자한테 가고 채권자한테 가고 납품업자한테 가고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기업이 이윤을 보면 그게 기업의 다 어디론가 간다. 그렇게 해서 분배가 되는 거죠.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건 이 사회에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특히 주식 보면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자들만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 이윤이 그분들에게도 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기업이 이 이윤을 창조해낸다는 것,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가치 창조 잘하는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는 그중에 삼성전자가 10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죠. 꽤 돈을 잘 법니다. 어디냐? 삼성전자 1위입니다. SK텔레콤, 포스코 뭐 이런 데들이죠. 이제는 대한민국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가치들이 창출이 되고 그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과 같은 겁니다. 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돈 벌기 위해서였다 이거예요. 자, 그게 바로 콜럼버스의 그런 정신이 바로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업가가 하는 일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그 고인수 이사님으로부터 뭐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건희 회장이 자, 불량품은 다 갖다 두드려 부셔라라고 했을 때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삼성이 이제 문 닫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불량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두드려 부시라 그러니 그건 정말로 모험이죠. 정말로 모험입니다. 그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 모험을 하는 거죠. 그 모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게 기업가 정신이죠. 콜럼버스도 그랬고 제임스 와트도 그랬고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큰 것을 이뤄낸 사람들은 그런 모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거. 그런 거죠. 미지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 미지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 알려지지 않은 니즈. 또 새로운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한다. 새로운 것은 늘 위험하거든요. 늘 앞날이 불확실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정신들, 그러한 동물적인 욕구들, 뭐 그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는 사람, 이런 것들이 기업가고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쭉 보면 이제 매경에서 이제 그런 조사를 해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때 뭐 좀 들쭉날쭉한데 최근에 들어와서 기업가 정신이 많이 쇠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말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는 거는 불행한 일이죠. 그것은 그만큼 사회에 모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제품과 이런 것들이 창출되는 과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럽에서 아주 지금 지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복지정책을 아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편한 거예요.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일해도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자기가 별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경제가 정체되는 겁니다. 일자리도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실업자들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세금도 덜 거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 지금은 편안하게 먹고 살지만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당장 화급한 문제 닥친 거예요. 어떻게 경제 성장을 시키느냐. 복지도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시킬 것인가. 아,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기르자.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EU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자고 이렇게 계획을 쫙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가르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뛰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가 얻어지는 것이지 무슨 교과서 가지고선 이렇게 해야 기업가 정신이 생긴다? 이게 절대로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내심 같은 거, 헝그리 정신 이런 게 가르친다고 배워집니까? 그것은 겪어서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그런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을 EU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방법이 아니죠.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방법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뛰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잘 되면 여러분 것입니다. 못 돼도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라고 자유와 책임의 원리를 분명하게 세워주면 거기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생산 방식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소비자의 니즈를 실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기업가 정신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유와 경쟁이 중요한 것이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 아시죠? 어딥니까? 예, 청량리죠? 청량리 구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다 여기들 들어와 있어요. 강촌 MT 가실 때 한번 다 여기 한 번씩 거쳤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지독하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겠죠. 이게 경쟁입니다. 자, 경쟁은 누가 만들어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소비자라면 경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국산 브랜드가 좋아. 그러니까 롯데리아야. 사실은 롯데리아가 국산 브랜드인지도 분명치가 않죠. 이게 일제 브랜드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국산 브랜드가 좋아. 그래서 롯데리아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나는 롯데리아야. 맛이 없어도 롯데리아고 비싸도 롯데리아고 뭐 어쨌든 롯데리아다. 그러면 롯데리아 경쟁할까요? 경쟁 안 합니다. 경쟁이라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누가 경쟁하고 싶습니까? 요즘 말이죠. 웃는 교육 받으시는 거 아시죠? 서비스 아카데미 같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스튜어디스들이라든가 백화점 이 점원들이라든가 그런 데 다 들어가서 훈련 받잖아요. 그 웃는 연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입에다 물고 웃는 연습하죠. 이렇게. 이빨 보이라고. 그러면서 그거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린대요. 웃으면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적응을 하죠. 그래서 친절해지는 거죠. 마음도 친절해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 그런데 그거 누가 하고 싶어요? 누가 하고 싶냐 이거.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지독하게 변덕스럽고 가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도 확 바꾸시잖아요. 그죠? 저기 맛없는데? 저 음식점 뭐 저래 저 음식점. 저 음식점 맛있네 저리로 가야지. 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기업 간의 경쟁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버림받은 기업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 간의 경쟁, 공급자 간의 경쟁은 소비자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유가 또 만들어내죠. 그죠? 자, 어디 좀 장사가 좀 되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나도 저기 들어가 장사해야지. 돈 벌려고. 그렇게 해서 경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다. 소비자가 왕인 거죠. 그래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요즘에 뜨는 기업과 지는 기업들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지는 기업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코카콜라, AT&T, 소니, 코닥, 보잉, 대단한 기업들 아닙니까? 그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지고 있고 대신 이 기업들이 뜹니다. 제너럴 모터스 대신에 토요타, 소니 대신에 삼성과 LG와 하이얼. 하이얼 어느 나라 기업이죠? 네, 중국 기업입니다. 코카 대신에 펩시. 이거요. 이거는 뭘 제치고 지금 뜨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직도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제 구글한테 지금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둘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는 잘 안 보이죠.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언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을 다 뺏어갈지 모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고 윈도우스가 아니고 윈도우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 플랫폼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라든가 여러분 많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미디어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런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자, 누가 언제 갈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소비자가 결정하죠. 기업 간의 경쟁을 만들어내는 거, 어떤 기업을 망하게 하고 어떤 기업을 흥하게 할 것인지는 소비자가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 주권은 확실하게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업 간의 경쟁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푸대접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 간의 경쟁은 기업의 자유가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무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엔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거죠.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기기 위해서 뛰지만 이기기 위한 방법, 수단에는 제한이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 제한이 있다. 첫째 안 되는 건 뭐냐? 담합이다.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제가 경쟁업자하고 짜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소니하고 짜고 우리 서로 핸드폰 값 적당히 높여놓고 우리 생산도 적당히 하고 그럽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치열하게 경쟁해라라고. 담합은 안 된다.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안 된다. 환경 오염, 사기, 폭력 이런 것도 안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경쟁자보다 더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에 이기면 경쟁 상대방은 피해를 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장사를 잘하면 소니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 피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괜찮다. 왜? 소비자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환경오염이라든가 사기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식의 피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유를 누렸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투자 잘못했으면 망해야 된다는 거죠. 망해야 된다. 망할 기업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그러면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업, 더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다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기업의 자유는 굉장히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가 전 세계에서 보면 120개 국가 중에서 한 30위 정도 되는데 기업의 자유를 따져보면 90위 바깥으로 넘어간다. 왜냐? 여기에는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업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무슨 공기업 같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 같은 뭡니까? 대학 면접 시험 같은 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사회 책임입니다. 무슨 봉사입니다. 국가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마치 축구 선수 보고로 축구장에 들어가가지고 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축구장에 들어가면 이겨야죠.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돈 버는 기업에 대해서 나쁜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건 나쁜 인간들이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엑센추어사라고 하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의 CEO들에게 질문을 해본 겁니다. 당신네 나라 국민들이 당신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건 적대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70이에요. 대만 18이에요.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CEO들이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이 68이에요. 이건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쌓여있다. 특히 독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오해도 있다. 독점. KTX 독점입니까? KTX. 독점이죠? KTX 하는 데는 철도공사밖에 없잖아요. 독점이죠? 자, 독점은 왜 문제가 됩니까? 독점 행동이 문제죠? 여러분들 여기 경제학과신가요?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경제학과 그 미시경제학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잖아요. 뭐, 뭡니까? 한계 비용하고 무슨 뭡니까? 한계 수입 곡선하고 한계 비용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평균 수입 곡선하고 한계 비용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정이 된다. 이래가지고 문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죠, 그거? 독점의 문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더 생산을 늘릴 수 있는데 더 값을 낮출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산을 줄이고 값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독점의 문제입니다. 생산을 줄이고 값을 올린다. 그게 독점 행동이죠. 자, KTX가 독점이다.
만약에 저게 정말로 독점이라면요. 자, 이 KTX 지금 적자가 이만큼, 매년 적자가 이렇게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도 파업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자, 저 적자를 해소합시다. 정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해소하자. 어떻게 해소해? 요금 올리면 되잖아. 서울, 부산 요금이 보통실이 KTX가 46,000원인데, 예를 들어 2배로 올려봅시다. 그러면 적자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6,000원을 92,000원으로 올리면. 완전히 망하고 말 겁니다. 왜? 아무도 안 탈 테니까. 비행기 타죠. 고속버스 타죠. 뭘 얻고 10만 원씩 내고 그걸 타냐 이거. 자,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값을 잘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지금. 값 올리면 손님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누구와? 비행기와 고속버스와 자가운전자들과 다른 교통수단들과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자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적자를 해소하려면 비용을 줄이든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돈을 주든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비용을 줄이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남이 돈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게 독점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하는 것이죠. 즉,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없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독점이 있는 것 같지만 구글이 지금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소비자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언제 자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꿔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회사가 크다. 그래서 독점이다.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소비자들이 쉽게 바꿀 수 있느냐 다른 걸로. 그게 관건이다. 그게 관건이다. 그게 바로 경쟁의 정도 또는 독점의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과 독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다. 독점은 시장 점유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대개는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라고 해서 독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점의 행동은 뭐냐?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실제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실제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기업은 독점인 겁니다. 저렇게 하지 않고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값을 내리려고 하는 기업은 독점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진입의 자유를 주면 마음대로 그 분야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독점 행동 못합니다. 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 노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이제 저가 항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이젠 대한항공, 아시아나 무서울 겁니다. 그게 진입의 자유죠. 거기서 돈 좀 벌리는 것 같으면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독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른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현재 기업이 몇 개 있고 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단적인 경쟁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켓플레이스입니다. 옥션, 여러분 다 아시죠? 옥션, G마켓,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시장에서 2004년 7월에 보면요.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자, 요 빨간 게 옥션입니다. 옥션이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었어요. G마켓은 얼마 안 되잖아요. 자, 이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옥션이 독점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옥션이 독점이다. 근데 독점입니까? 아니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었느냐, 이때. 그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고 이게 올라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경쟁이라고 보시겠죠? 이때는 경쟁이 있다고 보시겠죠? 지금 45, 35로 돼 있는 때. 사실은 이때의 경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쟁은 이때 있었습니다. 그죠? 경쟁은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 치열하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시장 점유율, 기업의 크기 이것만 가지고 독점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본분, 이윤 추구지만 그것은 담합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담합이고 뭐가 정당한 협력이냐. 요즘은 전략적 제휴라는 말 많이 쓰죠. 이게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기업끼리 서로 협력하는 게 이게 담합일 수도 있고 정당한 협력일 수도 있잖아요.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예를 들어서 삼성과 소니가 특허 공유 협정을 맺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사진입니다. 그게 윤종영 회장하고 소니 회장하고 이제 서가지고 이제 특허 공유 협정을 하는 거예요. 둘 간에 제일 치열한 경쟁자죠. 그죠? 삼성과 소니. 그런데 둘이 협조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거 담합 아닐까요? 기업은 협조하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판단 기준이 뭐죠? 그것은 바로 독점 행동. 아까 얘기했죠? 독점 행동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산량은 줄이고 가격은 높인다. 그러면 소니와 삼성이 특허 공유 협정을 한 이유가 생산량을 줄이고 값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특허 공유 협정은 최소한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저것은 특허 서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걸 서로 협상하고 뭐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같이 쓰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비용이 떨어지면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고 원가 부담도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예를 들어 LG라든가 또는 무슨 노키아라든가 이런 기업에 비해서 더 낮은 값에 소니와 삼성이 물건을 출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전략적 제휴죠. 이런 건 정당한 협력이다. 자, 또 항공사 간에 마일리지 공유하죠. 그래가지고 뭐 대한항공 뭐 해가지고 뭐 아시아나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마일리지 공유를 합니다. 스카이팀인 스타 얼라이언스 이런 것도 그런 류의 거죠. 하지만 다 직접적인 담합이 있습니다. 그 뭐냐? 오페크예요. 오페크 하는 일이 뭡니까? 서로 짜고 생산량 줄여서 값 올리는 겁니다. 기름값. 이것은 부당한 담합 행위입니다. 어떤 나라든 공정거래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건 다 불법입니다. 만약에 세계 정부가 있다면 이거 불법이고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산유국들은 다 체포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건 나쁜 행동인 겁니다. 이건 담합이죠. 왜? 생산량을 줄이고 값을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을 등치는 거니까. 자, 담합과 정당한 기업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SUV 차량들이죠. 저 왼쪽이 뭡니까? 렉서스고 가운데가 인피니티, 오른쪽이 벤츠입니다. 최고죠. 우리나라에서 한 9천만 원 하죠? 한 9천만 원씩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요 렉서스와 인피니티, 닛산입니다. 지금 양쪽에 경영자들입니다. 저 두 회사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토요타라는 회사는 노조가 경영진과 굉장히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졌던 거예요. 노사분규가 없습니다. 여기는. 닛산은 어땠느냐? 뭐 맨날 싸웠습니다. 노조끼리도 싸우고 그 안에도 노조가 한두 개 아니고 노조끼리도 싸우고 뭐 약간 그래가지고 이 닛산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동차 기술이 대단한 회사였었는데 결국 1997년인가 부도가 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누구한테 인수가 되죠? 어느 회사에? 르노한테 인수가 되죠. 삼성자동차 르노가 인수했죠. 그래서 SM5와 SM7 그게 다 닛산이에요. 티에난가 하는 모델입니다. 그대로 갔다 와서 여기 조립해서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가 이제 프랑스로 넘어간 거예요. 왜? 부도가 나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던 거예요. 회사 안에서. 그게 부도가 나죠. 그래서 르노가 인수를 하고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고 회사의 위계 질서가 서고 그런 다음부터 생산성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세계 최고의 SUV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조의 일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노조가 하는 일이 뭐냐? 생산성만큼 받도록 감시하는 일인 겁니다. 경영자가 또는 주주들이 근로자에게 생산성 기여한 것보다 덜 준다면 그건 착취하는 겁니다.
그 노조가 대항해야죠, 거기서. 하지만 노조가 경영자한테 덤벼가지고서 자기가 생산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면 뭡니까? 그 노조는 주주들의 것을 착취하는 겁니다, 다시. 서로 기여하는 만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주주가 기여한 만큼, 노동자가 기여한 만큼 다 그런 거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노조가 생기다 보면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싸움은 그 회사를 망치고 마는 거죠. 자, 우리 근로자의 경영 참여였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회사 신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지분 구성입니다, 이게 지금. 자, 보시면, 이게 유수원 사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 조선회사에, 조선회사에다가 이제 하청회사입니다.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사장입니까? 유수원 사장은 16% 갖고 있고, 최대 주주는 우리 사주조합입니다. 34%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주인 회사예요? 근로자 경영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영권? 최대 주주한테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겁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인은 근로자입니다. 자, 근로자들이 지분을 0%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경영권이 없는 게 맞죠. 왜? 경영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회사와 일반적인 회사의 차이를 봐라. 자, 전문 경영인, 오너 경영인, 참 이 오너 경영인 여기에서 반기업 정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저 재벌 회장들 말이야. 썩었고 말이지, 세습하고 막 그런다. 자, 이 그림이 그런 거죠. 뒤에서 말이야, 앞에 다 앉혀놓고 다 꼭두각시 노름하고 다 그런다. 근데요, 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데들이 꽤 많아요,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월마트. 우리나라도 월마트 들어와 있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유통기업으로. 포드, 삼성, LG, 까르푸, 피아트,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패밀리 비즈니스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 패밀리 비즈니스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닌 것과 누가 더 돈을 잘 버냐? 누가 더 경영 성과가 좋냐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뚜렷지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뚜렷지가 않더라. 예를 들어서 저 투하 자본 수익률로 보면 니우스콘이 쭉 있죠? 그거 보면 제일 높은 데가 가업 평균들이 제일 높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에서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더 성과가 좋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밑에는 뭡니까? 시가총액 증가율 상위 10개사. 이것도 보니까 여기도 가업평이 더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장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가족 기업이 더 장사를 잘하느냐, 아니면 전문 경영이 더 장사를 잘하느냐, 이건 사실은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것은 주주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결정한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여러분이 돈 내가지고 음식 창업을 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주주죠. 그게 주인인 것이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가 여지껏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윤 추구다. 축구 선수들이 또는 야구 선수들이 운동장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뛰어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야 경기가 재밌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윤을 내는 것이다라는데 그건 기업으로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뭐냐? 기업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회적 책임은 바로 이윤 추구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게 기업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회적 책임이다. 그거 말고 자선은 어떠냐? 자선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기업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이윤 중에서 얼마를 띄어가지고 그것을 자선 활동에 썼다.
그 돈은 누구 돈을 쓴 것이냐? 어디에 갈 돈이 거기로 가고 있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만큼 수많은 주주들에게 갈 돈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갈 돈이 어쩌면 거기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갈 돈이 거기로 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경제학에서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거든.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뭔가는 희생이 따른다는 건데 기업이 자선을 하려면 그 자선하는 돈은 다른 어딘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강의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 또 우리들 다 같이 부자가 됩시다. 지금보다 이미 부자지만 2배, 3배 더 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만 쓰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의 1% 또는 2%만이라도 나눠주십시오. 스스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